2023년 1월 22일입니다. 진짜 오래된 영화를 하고 있네요. 에린 브로코비치라고 줄리아 로버츠가 나온 영화인데 저도 참 감명 있게 봤습니다. 아이 셋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버지가 나간 거? 남편이 나간 거, 정확히 말하면 남편이 나간 아이 셋을 키우는 여성이 거대 화학기업을 상대로 결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환경범죄에 대한 환경소송 관련된 실제 있는 사건이죠. 소송이었고 신념을 가진 여성, 신념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도 않았고 그렇지만은 신념으로 거대 시스템과 악을 상대로 싸워서 이겼죠. 수단도 중요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가 어디 있고 우리가 어디 있고 우리가 무슨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겠죠. 우리는 무슨 신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무슨 신념이 있어서 프로파일러가 됐을까요? 아니면 프로파일러가 되게 했을까요? 아니 이제는 저더러 프로파일러라는 말을 쓰지도 말라고 하는 놈들이 있는데 아나콩이다 이놈들아. 그거는 니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별 시덥지 않은 인간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떠들어대도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의 삶이고 그의 길이 되겠죠. 딱 15년 전에 이맘때 아마 저는 설날 명절 때 제 기억으로는 이제 보통인 설날이나 추석 이런 명절 때는 가족 있는 사람들 대신해서 당직을 대신 서주죠. 솔로들이. 제 기억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도 청계천 그때는 청계천이 복개되기 전이었습니다. 아니 이제 지금처럼 되기 물 흐르게 한 거 말고 그때였습니다. 청계천 근처에 종로와 청계천 그 사이에 오래된 모텔 여인숙이죠. 이런 데도 있었고 또 식당 옛날 지금보다 더 그런데 명절 때마다 이제 집에 못 간 일용직 노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낮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불을 지르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종의 목건문이죠. 평상복을 입고 사복을 입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 추웠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새벽에도 서울 청계천북 근처의 주택가 상가 그리고 이제 신당역 근처 주택가 황학동 건물 연쇄방화 맞습니다. 창신동 2층 상가 이제 아마 동묘 포장마차 이렇게 됩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죠? 어떻습니까? 신당 처음에는 이제 청계천 주택에서 돌아서 신당역으로 갔다가
황학동을 돌아서 다시 창신쪽으로 나와서 동묘 옆에 이렇게 삥삥 돌죠. 여기가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서울에서도 이 청계천과 종로의 뒷길, 옛날에는 휘막길, 종로 쪽 휘막길이지만 이게 약간 뒷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 도로보다 뒷길에 도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게 뭐 노숙자일 수도 있겠지만은 일거리를 얻지 못한, 그리고 고향에 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 아니,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 그럴 수도 있고, 이게 가장 가능성이 크지만, 더 큰 가능성은,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가능성은, 마치 그들인 것처럼 위장하고, 방화광들이 딱 그 시점에 불을 지르고 다니는 것. 둘 다일 수 있습니다. 전자도 분명히 존재하고 후자도 없다고 못합니다. 특히 이제 방화광들이 그런 시점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빠져나간 그 공간에는 일종의 스트리트 아이, 시야가 사라지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더 활개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범죄심리 혹은 범죄학적으로 보면은 매우 다양하고 무차별한 사람들이 존재해서 자기도 거기 들어가면은 별거 노출이 안 될 것 같지만 늘 거기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시선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눈에 띌 수 있죠. 물론 모차림은 똑같이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느끼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람들이 적을 때 행동하는,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많을 때 행동하면은 자기를 못 알아볼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알아볼 거라고 하는 심리적인 것 때문에 사람이 상당 부분 빠져나간 상태에서 자신의 연쇄 방화나 범죄를, 비슷한 형태의 연쇄성 범죄를 저지르는, 연쇄성 범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일종의 그 만족감, 타인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물체라든가 물건에 대한 파괴적인 것에 대한 그 불이든 아니면 파괴된 상태든 흐트러진 상태든 쓰레기를 흐트러놓는다든가 이런 형태를 반복함으로써 타인들이 그것을 보고 반응하는 걸 통해서 이제 어떤 심리적인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불만 지르고 다닌다 보다는 불을 지르다가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발로 차서 팍 해서 막 지저분하게 한다든가, 불이 난 것과 거의 유사하지만은 조금 낫지만 그래도 그걸 비슷한 형태의 사람들의 심리적 타격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 커질 수도 있지만 작아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지하 룸사롱이나 지하 노래방 같은 데에다 뒷골목이 있기 때문에 뒤쪽이죠. 그러니 거기를 이제 신문지를 이렇게 이제 꾸깃꾸깃해서 붙여 던진다든가, 일종의 그 불쏘시개 같은 형태로, 아니면은 요즘 많이 가져다니는 형태의 일종의 폭죽 같은 거라든가, 조금 얕은 형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연 방화가 될 수 있게 한다든가, 약간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 쓰레기통도 있지만은 그와 비슷한 형태의 좀 종량제 봉투 같은 거, 왜 식당가 뒤쪽에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크거나, 요새는 또 음식 쓰레기 봉투가 음식 통이 있죠. 그거를 이제 넘어뜨리거나 터뜨리면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경우는 현장 검거가 기본입니다. 현장 검거를 하지 않으면 사실 찾기 어려운데 CCTV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오히려 CCTV가 더 많고 또 CCTV를 피해 다니기도 하지만 주로 CCTV보다는 블랙박스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의 버스라든가 마을버스의 블랙박스 부분, 그리고 주로 이제 이 편의점 같은 데의 그런 부분, 이미 포인트는 걔들도 알고 있죠. 다른 형태의 것을. 이거는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일정 정도 한 스팟에서 다른 스팟으로 이 포인트에서 포인트로 넘어가는 그것, 그리고 그 포인트가 보이는 스팟과 연결되는 그런 것들만 이 시간 혹은 심리적인 형태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성이죠. 방향성이고 그 방향성의 시점과 종점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어떤 행위, 그 행위라고 하는 건 옷차림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이 외모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니나 다를까 또 이런 거 사실 꼭 터집니다. 그래서 이 배치를 하긴 하는데 약간 다른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요번에는 아마 지금 분석이 다 끝났을 것 같은데, 아니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프로파일러들이 많이 애들이 줄어들어갔고, 어쨌든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주택가하고 상가 건물 쪽에 이제 그 물건 쌓아놓고 포장으로 이런 데에 불을 지르니까 그 영세 상인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좀 걱정이 되네요. 그들 피해 보시는 거. 네. 자, 여러분은 이제 이번 이 임시국회가 지나면서, 사실 임시국회 중이죠. 근데 지금 보험사기 방지법 관련된 보험관계 쪽에서 지금 통과돼야 될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요거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 논의 테이블에 보험사기 방지법과 실손 무료보험, 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든가 기타 이제 소비자 보호 관련된 법안들이 사실은 지금 국회가 공전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지금 되고 있어요. 또한 디지털 자산법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가장 문제 삼는 것은 보험사기 특별법, 즉 말하자면 보험사기 목적의 처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보험사기 방지법 내에서 이 보험사기의 범죄 수익금을 이제 환수할 수 있도록 되는 그런 형태의 법안이 상당히 발의가 여러 가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경찰이나 검찰, 특히 경찰 내 보험사기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이 부서가 이제 여러 가지 금융감독원이라든가 건보공단이라든가 보험업계와 어떤 뭐 TF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태스크포스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법안도 지금 이제 올라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한국의 그 수사기관, 특히 경찰 같은 경우, 검찰도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무슨 특별 수사부서들이라든가 이런 부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들의 어떤 수사 전문성이 얼마나 있을까? 왜냐, 이것은 수사 전문성이라고 하는 건 일정 정도 경찰 내부 규칙이 아니라 법적인 어떤 경찰 내에 이런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부서는 어떻게 구성돼야 되고 어떤 권한을, 이런 거를 규정해 주면은
전문성이 확 드러날 수 있죠. 그러니까 경찰청이 어떤 이 범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특별 어떤 부서를 만들었지만은 문제는 그게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지원이 안 되게 되면은 하다가 흐지부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대표적으로 프로파일링 관련된 걸 생각해 보세요. 이건 법적인 어떤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경찰청 내부 규칙으로 만든 거예요. 무슨 이제 그런 프로파일링 관련된 걸 한 거죠. 그러니까 프로파일러들이 면담하는 것도 법적인 보호도 안 되고, 이게 수사하는 것도 법적인 보호도 안 되고, 법적인 지원도 안 되고, 얘들이 뭘 하는지도 실제로 무슨 자료를 어떻게 보는지도 실제로 별로 뭐 근거도 없고. 이게 웃기죠. 여러분은 뭐 이 TV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 드라마 같은 데서 와 대단하네 뭐 저런 애들 막 뭐가 굉장히 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찰청 내 규칙일 뿐입니다. 수사규칙, 과학수사규칙 중에 하위 규정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겁니다. 15년 뭐 거의 뭐 15년 이상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가 있어? 실제로 그러니까 프로파일링 방법론조차도 없고, 있다고 해도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뭐 남의 거 베낀 거 정도 뭐 어디 가서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그게 제대로 작동됐는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안 돼 있는 상태. 황당하죠. 아니 뭐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지금 보험사기 방지법 내에 보험 수익 환수 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고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같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 이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그걸 제출하는 겁니다. 심평원을 통해서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게 전산화 시스템인데요. 실제로는 이거를 뭐라고 하나, 의료기관이 반대를 하죠. 왜냐?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심평원으로 들어가니까 개개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자료가 되니까 함부로 실손보험을 청구 못하는 거죠. 그죠? 너 이거 왜 실손해서 심평원에서 평가하니까. 그래서 사실 의료계는 이제 반대하고 있는데, 글쎄요. 결국은 이 부분도 지금 뭐 실손보험이 엉망이 되고 있고, 뭐 흔히 말하는 건강보험 말고 다른 일반 민간 보험 같은 경우가 결국은 이렇게 넘어올 수밖에 없는 의료 민영화 관련된 부분과 연관돼 갖고 굉장히 논의할 게 많습니다. 전문가만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인데 그냥 다 이제 허부적거리고 있는 거죠. 이거 참 큰일이죠. 근데 물론 이 법 자체가 모두 이렇게 뭐 꼭 통과돼야 될 그런 거 아닌데, 그러니까 쟁점을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보험사기 방지법 내에서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벌을 엄격히 하고 뭐 보험 수익,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부분 좋다. 근데 저는 그보다 전제가 뭐냐, 보험사들이 제대로 된 공정하고 투명한 형태의 보험금을 수요자, 가입자들한테 줘야 된다. 그런 안정적이고 객관적인 시스템부터 마련해야지만 그게 전제가 돼서 보험 사기가 되는 건데, 이거는 안 하려고 그러고 보험료가 빠져나간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 형사법적인 형태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나쁜 놈들이고 사기꾼들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건 그게 아니죠. 보험 사기가 왜 생겼냐면 시스템이 헛죠. 그러니까 투명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어떤 사람이 이걸 가입해 정당하게 다치거나 아니 정당하게 병이 걸려서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안 주고 소송해버리고 차단해, 오히려 엉뚱한 놈들한테 돈이 가게 하는, 이 시스템부터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험사기방지법 내에 범죄세 관수 조항이라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선호차가 잘못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논의가 돼야 되거든요. 보험사놈들한테 지들한테는 불리하니까, 아니면 유리한 방식으로만. 나쁜 놈들이죠. 이게 이런 게 한두 개 아니죠. 그러니까 수요자, 소비자들한테 불리한 조항이 너무나도 많은, 참 그런 갑갑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보험 관련된 부분 다시 또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뭐 지금보다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교정시설이 지금 고질적인 과밀수용이다. 여기 김병배라고 하는 경기대 교수가 교정학회에서 과감한 탈구금 정책이 필요하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정확히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는 교정보호 대상자, 그게 이제 교도소에 있든 보호관찰이 되든 2020년 기준으로 16만 명. 그러니까 5만 명 조금 넘는 사람들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돼 있고, 여기선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정시설 내 5만 2천 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만 3천만 700명 정도 됩니다. 사회 내처우라고 하는 건 보호관찰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10만 8천 명 정도. 대략 한 16만 명 됩니다. 미국은 얼마나 그랬죠? 220만 명. 엄청난, 미국은 뭐 엄청난 겁니다. 어쨌든 그건 뭐 그렇다 쳐도.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도 문제는 교도소, 구치소가 너무나도 열악하다. 안양교도소 같은 데는 뭐. 근데도 새롭게 짓거나 그럴 수는 없고,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구금이 돼야 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김근식이나 뭐 이런 놈들이, 한기호나 이런 놈들 있지 않습니까? 조두순 같은 이런 놈들은 오히려 이 교정생활을 잘 해갖고 빨리 나오고, 오히려 거기 있을 필요도 없는 되게 단기 구금자라든가 아니면 뭐 재산범죄 중에서 사실은 뭐 별로 이제 재범 가능성도 없고 이런 사람, 이런 경우. 그리고 특히 가장 문제가, 구치소의 문제가 쓸데없이 구속을 남발한다. 구속영장을. 그러니까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고 재판받으려고 한다. 실제로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고 재판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들을 그것만 해도 수천 명이 넘는다. 최소한 수만 명. 수만 명까지는 수천 명. 왜 그렇게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의 보석제도 같은 걸 응용해서 실제로는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단기 자유형을 없애고. 생각해 보세요. 뭐 징역 뭐 6월, 8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징역 6월, 8월이면 구속돼 갖고 재판하고 하면은 기껏해 한 달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해봤자. 오히려 재판이 길어지면 이미 다 수용 기간을 끝냈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6개월을 그대로 교도소나 유치소에 있다가 그게 교정이 되겠습니까? 교화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는 단기 자유형. 그리고 오히려 실제로 강하게 처벌해야 되고 구금을 해야 되는 성범죄라든가 폭력범죄자라든가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경우 넉 달간 그 집주인, 오피스텔 주인도 모르게 지가 맘 거기서 막 드나들었어. 근데 이런 경우는 그냥 집행유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작 구금이 필요한 애들은 내보내고, 실제로 구금이 필요 없는 애들은 가둬두고 뭐 단기 자유형, 아무 의미 없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의 5만 3천 명이 사실은 저는 실제로는 2만 명 반 정도 구금해도 되는 수준. 그런데도 굳이, 그러니까 수사기관 놈들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도 못할 거니까 압박하려고 구속수사하고, 다른 어떤 뭐 이런 것을 일종의 고통을 주려고 구속재판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기서 범죄를 배우고, 거기서 낙인이 찍히고,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뭐 단기 구금되거나 아니면 뭐 1, 2년 한다고 하면 재범, 오히려 그런 애들이 더 재범. 거기서 더 많은 걸 배우고 나오니까, 나쁜 것들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작 한동훈이 같은 뭐 이런 검사 출신의 이 꼴통들이, 법무부 뭐 한다는 놈들이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법률가들이 왜 뎁트 오브 저스티스의 수장이 되느냐. 아니, 정의 부서로 해서 왜 법률가라든 검사, 뭐 판사 이런 애들이 무슨, 걔네들은 그냥 기능인일 뿐이에요. 오히려 사회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회학자라든가 아니면 인문학자들이 장관을 해서 그렇게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검사만 아닌데 국가가 다 그냥 하는. 구속 대신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재판정 감독제도, 제가 말씀드린 미국식 보석제도랑 연결됩니다. 단기 자유형을 제한하고, 그리고 가석방을 활성화하되, 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형태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 그리고 엄격한 이 수용자에 대한 심리검사, 성향검사, 이 전문화된 검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피해자들도 불안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작 보복 가능성이 높고 개선 가능성이 없고 이런 애들은 풀어주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런 애들은 지금은 작은 범죄를 하더라도 실제로 엄하게 처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오히려 거꾸로 말 잘 듣고 지들한테 살살거리는 애들은 이제 나쁜 놈이라도 풀어주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편향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이건 제가 제 책에서 계속 쓴 내용이죠. 하여튼 이런 논문이 있네요. 제 생각과 맞습니다.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인 거고요. 자, 설날에 어려운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죠.